경로당 할머니들이 먼저 잡았습니다. 사기꾼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함정 안에 있다는 걸. 전화를 건 건 자기였습니다. 대본도 자기가 짰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서랍을 뒤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다른 할머니가 공기계로 녹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 9분 11초. 계좌번호, 목소리, 수법 전부 담겼습니다. 경찰보다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할머니들의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수사 기록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서류에는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검거, 피의자 구속, 증거물 확보.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형사 일을 했고 수백 건의 사기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패턴을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서 함정까지 직접 한 사건은 이 건이 처음이었습니다.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이 여러 동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단지라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경비실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특히 3동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은 관리동 1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6에서 10명 사이의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박말순, 당시 74세, 그 경로당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이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첫인상이 형사 같다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하루에 500명분 밥을 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자가 물량을 속이거나 직원이 식재료를 빼돌리면 바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혼자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자녀는 둘인데 큰딸은 부산, 막내 아들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하는 걸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은 각자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순덕, 71세, 단지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이사 왔고 누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비상했습니다. 김정자, 68세, 안경을 쓰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은행 창구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숫자와 서류에 밝았습니다. 오정숙, 72세, 웃음이 많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경로당 분위기 메이커였지만 한번 화가 나면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한복래, 70세, 귀가 조금 어두웠지만 표정 읽는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말보다 눈빛을 먼저 봤습니다. 이 5명이 사건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박말순이 처음 이상한 전화를 받은 건 2019년 10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목소리는 분명 손자 같았습니다. 약간 긁히는 듯한 청년 목소리였고 말투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박말순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을 어떻게 쉬는지 알잖아요. 민준이는 말할 때 코가 좀 막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500명분 밥을 하면서 단련된 촉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11월 초 경로당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함께 화투를 치던 이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화투를 든 손을 내려놓더니 나 어제 이상한 전화 받았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사고를 냈다고, 합의금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보내야 한다고. 전화를 받을 때는 반쯤 믿었는데 아들한테 확인하니 거짓이었습니다. 다행히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말순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10월 말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전화 받은 적 있으세요?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리고 손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명 중 4명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날, 다른 내용이었지만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손자 혹은 아들, 사고 혹은 병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지금 계좌로 보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4통 모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걸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출신 김정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심 끝나고 낮잠 자기 직전이네요. 가장 정신이 흐릿한 시간대. 경로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박말수는 그날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전화 온 날짜, 시간, 발신 번호, 말투, 요구 금액, 계좌 번호가 있었다면 그것도. 열흘 동안 모인 데이터가 8건이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전부 달랐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 일반 휴대폰 번호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투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처음에 반드시 저예요 라고 했고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이름을 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응, 민준이 맞아요, 상호요. 어르신 스스로 이름을 말하게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정자가 노트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절대로 먼저 말하면 안 되겠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박말순이 할머니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전화가 오면 끊지 말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라고. 통화 내용을 스피커로 틀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녹음하라고. 할머니 3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오정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녹음이 뭐야? 나는 할 줄 몰라. 김정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정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018년식 구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김정자가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거 녹음 앱이 없네요. 오정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없어?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박말순이 말했습니다. 공기계 쓰면 됩니다. 다들 집에 안 쓰는 거 있죠? 이순덕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 있어. 손자가 바꾸고 놔두고 간 거. 오정숙이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딨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찾아오세요. 다음 날 오후 다들 공기계를 하나씩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정숙은 비닐봉지에 담아왔습니다. 2014년식이었습니다. 충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정자가 충전기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됩니다. 전화 오면 스피커 켜고 이쪽 공기계로 바로 옆에서 녹음 누르면 돼요. 오정숙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스피커 대신 볼륨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 버튼을 너무 오래 눌러서 앱이 꺼졌습니다. 세 번째여야 됐습니다. 됐다. 오정숙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경로당이 한바탕 웃음으로 찼습니다. 한복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귀가 어두워서 녹음은 못하겠다. 다들 잠깐 생각했습니다. 박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복래 씨는 신호 담당이에요. 전화 오면 옆에서 조용히 있다가 멈추라 싶으면 손 들어요. 너무 길어지면 주먹 쥐고. 한복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 이순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첩보대야. 오정숙이 받았습니다. 첩보대지. 뭐. 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나 웃음 뒤는 조용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화가 오면 웃을 수 없다는 걸. 11월 셋째 주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자 할머니였습니다. 오후 1시 42분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순간 김정자가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박말순 쪽을 봤습니다. 박말순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공기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오정숙이 화투패를 뒤집어 덮었습니다. 한복래가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김정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김정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구? 남자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 상호요. 상호. 김정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호가 무슨 일이야? 남자 목소리가 약간 빨라졌습니다. 차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한다고, 지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박말순은 공기계를 김정자 핸드폰 바로 옆에 들이밀었습니다. 녹음 버튼은 이미 눌려 있었습니다. 오정숙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 크던 목소리가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한복래는 김정자 얼굴만 뚫어지게 봤습니다. 김정자가 잠깐 한복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복래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 그 눈빛이었습니다. 김정자는 받아 적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지갑 찾아봐야 하는데 잠깐만 있어봐. 남자가 기다렸습니다. 김정자는 2분 동안 천천히 서랍을 뒤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뒤에서 오정숙이 실제로 서랍 소리가 나도록 경로당 서랍을 살살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박말순이 오정숙을 봤습니다. 오정숙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 표정이었습니다. 김정자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ATM은 어디 가면 되지? 남자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을 알려줬습니다. 김정자는 알겠어. 지금 나갈게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그때까지 끊기지 않았습니다. 통화 시간 9분 11초였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경로당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이 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나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이순덕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나는 구경만 했는데도. 한복래가 말없이 김정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김정자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됐죠? 박말순이 공기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생성돼 있었습니다. 9분 13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계좌번호까지 또렷하게. 박말순이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잡아야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 목요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박말순이었습니다. 저는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접수 창구 순경이 좀 특이한 신고건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내민 것은 노트 한 권과 녹음 파일 3개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발신번호, 수법 분류, 사용된 이름 목록, 요구 금액 평균, 계좌번호 3개, 형광펜으로 공통 패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현직 수사관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정리하셨어요? 박말순이 말했습니다. 밥 30년 했습니다. 숫자 안 맞으면 티 납니다. 우리가 계좌를 추적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목소리와 말투를 분석했고 동일 조직이 경기 남부 3개 지역에서 활동 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좌는 이미 여러 번 사용된 대포 통장이었고 통장 개설 흔적을 따라가니 인천에 거점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3명은 11월 말에 구속됐습니다. 수거된 휴대폰에서 피해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팔달구 아파트 단지는 이미 목록 상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6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5명이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한복래 할머니였습니다. 검거 소식을 전하러 경로당에 갔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정숙이 먼저 봤습니다. 형사님 왔다. 다들 패를 내려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3명 다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이 두 손을 탁 쳤습니다. 옳지. 이순덕이 어이구 잘됐다 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복래가 빙긋 웃으며 박말순을 봤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피해자 명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차례가 한복래 할머니였다고. 한복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다음이었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잘 됐다. 복래야. 우리가 먼저 잡아줬으니까 됐어. 한복래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위험했던 거잖아. 김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경로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박말순은 구속 소식을 듣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음엔 더 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을 쉬운 표적으로 봤습니다. 혼자 살고 가족과 멀리 있고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하면서 단련된 눈, 수십 년을 같은 자리에서 살면서 쌓인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눈빛, 그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게 함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경로당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단지를 골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비실도 없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이유로 계산이 맞는 것 같았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오후 같은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가 언제 이상한 전화를 받았는지, 누가 오늘 얼굴이 좋지 않은지, 누가 지난달부터 말이 없어졌는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그 좁은 방에서 화투를 치면서, 그게 가장 강한 경비였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형사 일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울면서 신고하러 오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미 돈을 보내고 난 뒤에, 이미 전화를 끊고 난 뒤에 혼자 며칠을 앓다가 겨우 문을 두드리는 분들을,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워낙 교묘한 수법이라고. 그런데 그날 박말순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전화가 어딘가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가장 정신이 흐릿한 시간대를 골라서,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님이 혼자 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이름 먼저 말하지 말라고.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본 영상은 실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스토리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나이, 지역, 구체적인 정황은 모두 각색되었으며 특정 실존 인물 및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